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뉴탐사와 함께하는 원자력 엑스파일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주 지진과 월성 원전의 취약성에 대해서 1월 3일 날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한두 번 월성 원전의 취약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어려워서 그런지 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 안전 문제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전문가들이 다뤄야 될 부분이라기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다룰 수 있는 분야여야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안전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가 다루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일반 상식과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합리성에 기반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상식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보가 없을 뿐이다. 그래서 정보를 말씀드리는 역할에 우리 원자력 엑스파일 그동안 3년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번 달로 정확하게 3년이 되는 달이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월성 원전의 취약성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짚어보고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몇 가지 그 관련된 배경과 또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원전이라는 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 문제인데 원자력 산업계가 안전보다는 생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러기 위해서 진흥 관점에서 자꾸 건설과 해외 수출 그다음에 신형 원자로 개발 이런 쪽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도 계속 그 분야에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 책임성, 특히 안전을 중시해야 됩니다. 지금 월성 원전에서는 이쪽 분야에서 이쪽에서 이게 이제 경남 용기거든요. 그다음에 이 안에 원자로가 있습니다. 이런 사각 직육면체 박스 안에 동그란 깡통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칼란드리아 깡통이고 그 점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것이 하나의 퓨얼 채널입니다. 퓨얼 채널. 이거 각각 하나의 퓨얼이 12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요 구조는 상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것이 핵연료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새로운 핵연료는 일로 들어가겠지만 나오는 핵연료는 수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수조 밑바닥이 새는 문제가 발생해서 최근에 2020년에 제보가 되면서 2021년부터 3월 30일 날 공식적으로 조사단 출범하면서 이것이 조사가 됐지만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는 지역 주민들 특히 월성 원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 상당히 불안을 잠재우기 어려운 그런 조사 결과를 내놨고 지난주에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지진이 왔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실 겁니다. 경주 지진이 있었고 그거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고 이시가와 현해 노토반도에서는 또 7.6 지진이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원전은 괜찮을까? 그럼 어디가 어떻게 취약할까? 오늘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진이 오면 여기서 이제 강진이 이제 발생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진원이 됩니다. 진원. 땅 예를 들어 10km 지하다 또는 20km 지하다 60km 지하다 지하 지점에서 이것이 지진이 왔을 때 건물과 원전에 이렇게 이제 진동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최대 진동이 제어 지진으로서 지리산 지진이 규모 5.0으로 최대 진동이 0.15가 왔다. 그래서 고리는 설계 진동이 0.2G로 되어 있습니다. G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이건 그래비티 중력 가속도의 개념입니다. 중력 가속도. 그리고 우리 몸은 모든 물체는 질량과 가속도가 붙어서 힘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우리 무게를 얘기를 할 때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중력 가속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무게가 보통 50kg다 또는 100kg다 그러면 거기에 중력 가속도를 나누면 본래의 질량이 됩니다. 본래의 질량. 그러면 1G다 그러면 그것이 100kg 중.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포함돼서 이게 힘의 단위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게가 얼마요? 그러면 50kg입니다. 그러면 50kg의 힘이 발끝단에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 무게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 건물도 예를 들어서 뭐 10,000톤이다, 20,000톤이다. 이 자체가 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중력. 그것이 1G가 작용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게 10,000톤이다. 이렇게 했을 때 수평 가속도가 여기 있는 0.2가 적용한다 그러면 이 그래비티가 1G가 적용하는 이 순수한 질량이 곱하기 0.2가 되는 거죠. 0.2. 그러면 이 무게가 0.2G로 옆으로 확 힘이 작용되는 것이 그래비티라는 G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 진동이다 그러면 0.2G로 이 거대한 질량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kg다 예를 들어서 100kg다 그러면 옆으로 20kg을 힘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0kg인데 이 무게가 저한테 당했다 하면 그러면 그냥 휙 넘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굉장히 길고 부지에 단단한 안반이나 이런 데 기초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액상화 문제처럼 바닥이 이제 지하수가 올라오면서 바닥이 이제 그 기초가 약하게 되니까 이게 지진이 오니까 후딱 넘어가고 뭐 5층 이상 되는 건물도 그냥 후딱 넘어가고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게 지진이 이렇게 옆으로 흔들려서 이렇게 힘이 작용되는 경우는 상당한 0.2G라도 상당한 힘이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대부분 0.2G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0.2G로 월성 원전도 마찬가지 0.2G 영광에 있는 한미원전 그 다음에 한울 원전 다 0.2G로 되어 있고 최근에 짓는 신고리 56 즉 세울 3, 4원전 그 다음에 신한울 1, 2 원전 또 요새 이제 발주가 나왔죠. 신한울 3, 4 이런 데는 0.3G에 기반해서 그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 지진동이라는 거는 여기 땅이 이제 흔들리는 그 지반 가속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거는 원전 지진 감시 계통. 그래서 경수로를 보면 여기에 대표 지진계가 기초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유장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그냥 땅. 그러니까 원전 부지의 그라운드 레벨이 해당이 됩니다. 일반 지상에 설치된 이제 가속도계. 지진이 오면 막 흔들리니까 속도가 얼마나 가속되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각각 그 측정이 되고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기에 위험한 지진이 오냐 안 오느냐 이걸 감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월성 같은 경우는 읍천단층이
6.0이 이제 작용한다. 규모 6.0이 온다라고 보고 0.193 그래서 결국 0.2G로 설계한 원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월성 원전입니다. 일단 우리가 0.2G니 0.3G니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을 쭉 보면 일단 320km 이 반경 320km 지역에 일단 문헌이나 역사지진 이런 것들 확인하고 인공위성이나 항공사진으로 이래 판독을 해서 어디에 단층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 320km만 해도 굉장히 광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행기로 또는 위성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고 반경 40km 이내에는 인공위성 항공사진 판독에 추가해서 지구 물리학적인 조사를 하게 되고 야외 지질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km 이내는 지질 조사를 해서 주로 보는 게 단층이 있나 없나, 활동성 단층, 활성 단층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km 이내는 좀 더 집중적으로 야외 지질 조사하고 단층 연대 측정하고 물리 탐사, 그 다음에 트렌치 조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8km 이내는 아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40km 이내는 야외 지질 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부지 조사하는 반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이 지진 영향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 여기에서 부지 반경 320km 이내 지진 구조체구 구조구 설정을 하고 설계 지진동 평가 대상에 고려된 활동성 단층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에서 지진체 구조구는 결국은 지진파 감쇄 특성을 분석하고 지진파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아까 그림에서 이 지진이 발생되면 거기서 발전소나 부지에 이 진파가 쭉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전달되는 특성이 어떠냐? 모래구조냐, 안방구조냐, 진흙구조냐, 뭐 이런 일반 흙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전달되는 매질에 따라서 진동이 쉽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고 어렵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고 빨리 전달되는 경우가 있고 느리게 전달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약하게 돼서 전달이 되느냐, 그 다음에 전달 특성,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전달 특성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어 지진, 설계 지진동을 결정을 해서 확률적 지진 재해도 분석은 월성 1, 2, 3, 4호기 설계할 때는 반영하지 않은 최근에 이제 이런 설계 지진동 적절성 확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계 지진동이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 지진동 관련 중요한 이슈가 어떤 거냐 이거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활성 단층 지도 및 지진 위험 지도 제작이에요. 이것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원전이 우리나라에 다 설치되어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원전 주변 단층에 대한 활동성 이거에 대한 판단, 최근 지진에 대한 경향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최대 지진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 관점입니다. 최대 지진 규모. 우리나라는 다 0.2G로 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방 가속도가 실제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힘이니까, 그리고 가속도는 힘입니다. 힘. 그렇기 때문에 최대 지진 규모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빼놨던 것이 해양 단층 조사입니다. 해양 단층이 지금 이게 얼마나 조사되어 있는지 이런 거 제대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최종 설계 지진동 관련된 국내 규정에 따라서 설계 지진동의 적절성 입력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설계 지진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는 대충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0.2G 이하의 그 지방 가속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 쪽, 그 안반이 좀 안정된 그런 지역이죠. 서부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높아요. 0.75G까지 디아블로 캐년 원전 있죠. 그런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도를 높게 잡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소가 0.45G예요. 최소. 후쿠시마 원전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하지만 최대의 강진이 온 데가 후쿠시마 원전. 물론 거기서 180km, 200km 안 되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멀리 떨어지니까 그 지진 강도가 원전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최소 0.45G인데 이거를 초과해서 왔죠. 하지만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1, 4, 5기는 최대 2.3G까지 설계가 돼 있어요. 최대. 이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은 그 요번에 고토 반도 7.6 지진 온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불과 100km도 안 되게 떨어져 있어요. 요번에 7.6 지진 왔는데 여기서는 그 6.0 정도의 강도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지진이 발생됐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원전 피해 상황을 정부가 시민들한테 지금 아직까지도 공개를 제대로 안 하고 있죠. 기시다 총리가 기자들한테 추궁당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1호기부터 4호기까지가 최대 2.3G니까 이쪽이 지진이 굉장히 크게 잡힌 지역이고 지진대 위에 서 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규모다. 근데 이런 데다 왜 원전을 자꾸 지려고 그러느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대만도 최대 0.4G로 돼 있지만 대만은 이제 원전은 다 줄이려고 하고 있죠. 캐나다가 월성 원전 들어온 이 지역은 최대가 0.2G입니다. 거기도 지진이 발생된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안정된 안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0.2G로 설계를 했는데 캔두 6 월성 원전이 캔두 6거든요. 이게 뭐냐면 캐네디안 듀트륨 우라늄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중수형 원전 600메가와트 원전을 표준화를 지니까 최대 지진이 얼마로 설정이 될까요? 당연히 0.2G로 설정이 됩니다. 그 0.2G로 설계된 표준형 캔두6가 전 세계에 어디에 설치됐냐면 캐나다의 포인트루프로 거기는 원자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원전에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티2 젠틸리 2라고 하는 원전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두 개가 설치되고 나서 그걸 표준형 원전으로 전 세계에 설치를 했는데 아르헨티나의 암바스 1, 그 다음에 루마니아의 체르노보다 1, 2, 3, 4까지 아마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1, 2 정도 두 개 설치된 걸로.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1, 2, 3, 4 월성 1, 2, 3, 4, 5기가 캔두 6고요. 그 다음에 진산호에 2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이죠, 중국. 근데 이런 캔두 6가 표준형으로 0.2G를 해놨는데 월성 1호기 설치할 때가 1983년에 이제 첫 가동을 들어갔으니까 70년대 시공을 하고 착공을 했었거든요. 그럼 설계를 최대 0.2G로 표준화된 걸 적용을 했었다는 거고, 그러면 집안 지질 조사 이런 건 어떻게 했을까요? 0.2G를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정도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지진 보고
지질 안반 뭐 이런 거 그 사이트는 조사를 했어도 사이트 원자로가 설치돼 놓고 부지 안반 뭐 파일을 박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는 조사를 했고 8km 이내 또는 32km 이내 지질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역사 지진 정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는 정보 공개를 통해서라도 한수원에 직접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페인도 굉장히 안정된 안방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0.2G로 대부분 옛날 원전들은 다 0.2G로 설계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 0.3G로 또 올라가고 있어요. 프랑스 그렇죠? 중국 그렇습니다. 독일은 이제 더 이상 안 지니까 여긴 끝났고 이태리 최대 0.3G라는데 여기는 화산도 있는 데인데 0.3G는 좀 약하지 않나. 이태리는 뭐 원전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0.2G에서 0.3G로 가는 추세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 미적용 왜? 워낙 부지가 지진이 오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안정된 집안이지만 그래도 캐나다 같이 0.2G는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적용을 안 했다. 그러면 스웨덴 원전이 약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도 나름대로 또 다른 여러 가지 보수적인 설계 가정들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천만에요. 우리나라 원전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짓는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2016년 9월에 경주 지진 일어났을 때 월성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점검한 결과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지방 가속도가 0.0981G가 왔다. 0.1이 오지 않은 거죠. 여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그해 12월에 조사한 보고서를 자세히 보시면 대표 지진계 지방 가속도 값은 운전 기준 지진 0.1G 이하임을 확인했다. 대표 지진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대표 지진계의 응답 스펙트럼 값은 일부 구간에서 운전 기준 지진 응답 스펙트럼 값을 초과하였음을 확인. 이거 일반 사람들이 보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스펙트럼에서 0.1G를 초과했다. 그 얘기입니다. 스펙트럼에서 일정 고유진동수 영역에서는 0.1G를 넘었다. 하지만 집안 가속도 값은 0.1G 이하임을 확인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지 설계 지진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 결과가 되는데 월성 1호기 경락 건물 외벽에 설치된 계측기의 응답 스펙트럼 값은 일부 주파수 구간에서 크게 측정이 된 것이 확인돼서 정밀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0.1G를 초과했냐 안 했냐 이거를 이제 잠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홍태경 교수가 이제 YTN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홍태경 교수의 주장은 경주 지진은 뭐냐면 경주 지진은 동일본 대지진의 효과로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만일 이들 지역 하부에 그냥 원전 지역이나 주변 지역이죠. 거기에 또 다른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면 이 여파로 인해서 다른 큰 지진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2016년 12월 30일 날 이 인터뷰를 했는데
9.12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약 3개월 뒤에 이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 해 포항에서 5.0 지진이 또 났는데 거기서는 액상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피해가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반증을 하고 있는데 이 예측이 어느 정도 상당히 일치를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그래서 단층이 있냐 없냐 조사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 동남권 활성 단층 조사가 이제 프로젝트로 진행이 돼서 부산대 손문 교수가 단장으로 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결론이 나왔어요. 뭐냐면 최대 규모 6.5에서 7.0의 규모가 발생할 수 있다. 대지진을 촉발할 수 있는 활성 단층이 월성 원전 부지 주변에 32km 이내에 7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7개. 지금 5.8의 경주 지진으로도 0.1G 가까운 그 값을 보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거보다 훨씬 초과하는 거의 30배 가까이 이상으로 초과하는 지진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강도가 30배 이상 강한 지진이 촉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원전에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월성 주변으로 약 32km 이내가 이런 왕산, 선군, 원사, 석계, 그 다음에 인보 이런 벽계, 방곡, 유계 뭐 이런 단층들이 계속 지금 조사돼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남권의 지진을 측정을 해가지고 단층 조사를 했던 것인데 22개가 나왔다라고 결론에 도달했고 지금 어디를 하고 있냐면 서울과 충청권 일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물론 서울이니까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 피해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어디냐면 여기 호남권이에요. 호남권. 여기는 영광원전이 있는 지역이죠. 여기에 단층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끝이 영광원전이죠. 요쯤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를 강원도 일대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4단계 이렇게 되는데 2035년 이후나 이거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신한울 3, 4, 5기가 최근에 발주가 나왔죠. 활성단층 조사 제대로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에 해요. 근데 먼저 발주부터 나왔습니다. 발주부터 0.3G 안에 다 들어갈 거다 이런 가정 조건 하에서 됐는데 만약 초과되는 지진이 예상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0.3G로 만족하는 거죠. 그 이상은 안 올 거라고 하늘의 운에 맡기는 그런 행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급하게 발주를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저는 좀 이해를 안 가는 게 여러분 원전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주를 한다. 그러면 현대건설 3조, 두산중공업 3조 이렇게 발주를 했는데 2조 9천억, 3조 1천억이니까 뭐 합치면 6조거든요. 작년 연말까지 6조를 발주를 했는데 원전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주를 원전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직접 중소기업들한테 발주를 해야죠. 현대건설이나 두산중공업은 원전 분야가 매출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5%가 안 돼요. 그러면 막상 중요한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들 기술 집약적인 중소기업에 한해서 그들이 없으면 원전 건설에 또는 제작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기업들한테 보호를 위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중소기업들한테 직접 발주를 할 일이지 왜 대기업한테 줍니까? 재벌들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재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발주하는 건가요? 그걸 하면 두산, 현대 주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원전 생태계는 중소기업들이잖아요. 조선일보 이런 데서 창원 가가지고 중소기업 뭐 다 말라 죽어간다 어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소기업 살리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왜 재벌들한테 줬냐 이거예요. 저는 이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 원전 생태계를 유지하고 진짜 기업들을 유지를 하게 하려면 중소기업들한테 줬어야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중소기업들한테 줬어요. 왜 재벌들한테 주냐고요. 6조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원전 생태계는 중소기업들이 원전에 의존하는 아주 기술 집약적인 기업이 이 기술 없으면 원전을 가동을 못하는, 건설을 못하는, 제작을 못하는 그런 아주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발주라는 게 한다 그러면 원전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준다. 말이 됩니다. 예? 그럼 말 되잖아요. 근데 왜 재벌한테 주냐고 이거를. 6조를. 그것도 선거 바로 전에. 이상한 거죠. 그래서 원전 생태계가 하나의 핑계거리가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전 정치적인 해석은 가능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여기서 어떤 근거로 지진을 설정했는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큰 지진으로 보고된 지진이 어떤 거냐? 약 80km가 떨어진 영남 단층지기에서 규모 5.0. 그 다음에 경상분지에서 이게 JMA3니까 이건 얼마 안 되는 거고요. 한국 대륙붕에서 규모 4.3. 그 다음에 관몬분지가 한 45km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5.4, 6.2 이렇게 왔고 산군 아마구치 지역이 약 125km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7.9가 왔어요. 여기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쪽 지역이 지진이 올 가능성이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표준 설계한 G값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0.2G로. 여러분, 집안 가속도가 0.2G인데 그거를 0.3G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전 설계 다시 해야 되죠. 표준 설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0.2G로 그냥 갖다 박아놓고 1호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월성 2, 3, 4호기도 똑같이 그냥 이거 그냥 적용했어요. 0.2G로 가겠다 그런 뜻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표준화된 0.2G의 지방가속도를 갖는 원전에 대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0.3G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대로 썼어요. 그대로. 이래서 월성 2, 3, 4호기가 우려된다. 지진에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우려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진 설계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수학적인 모델을 작성을 하게 돼요. 수학적인 모델을 작성해서 이거를 반영을 한 겁니다. 이걸 여기가 그 뭐죠? 경남용기 이 구조물을 이런 짝대기 구조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짝대기와 질점은 이제 하나의 질량, 매스 포인트죠. 매스 포인트라고 하는 질점. 이런 구조로 각자 질량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 짝대기도 단면계수나 이런 걸 고려하기 때문에 이 짝대기 하나가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부 구조물이에요. 내부 구조물. 여기
이 안에 증기 발생기 있고 뭐 이 구조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이거를 모델링합니다.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작성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노력과 인력이 들어가고 이거를 작성하고 나서 검증하는 것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여기에 지진이 오고 여기 이 기초에 지진이 오고 이걸로 인해서 상부 슬라브 이 바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것이 또 흔들리면 각 포인트마다 어떻게 이런 형태의 그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와 이제 그 뭐 가속도 이렇게 해가지고 주파수별로 가속도가 나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기기 내진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지진이 오느냐 이런 식으로 지반 가속도를 적용을 해서 스펙트럼으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어떻게 오더라 이거를 이제 그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펙트럼 값이 0.2G의 최대 지방 가속도가 오는 그런 가속도를 여기에 적용을 해서 여기에 각각의 스펙트럼을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되는데 최대 높이에서 1.0G 이 지점에서 1.0G까지 나오고 주변에서 여기는 한 0.44G가 나오는데 이게 핵연료 교환기가 들어가는 요 위치예요. 핵연료 교환기가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교체하는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석을 수행해서 내진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거를 이제 아주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고 여기가 흔들리면 이게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걸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해서 각 층별로 층응답 스펙트럼 즉 층별로 고유 진동수별로 어떻게 가속도가 발생되느냐 하는 거를 계산을 해 가지고 각 층별로 놓으면 그 층별 가속도 스펙트럼 값을 가지고 실제 내진 해석으로 해석을 하기 위한 입력 자료로 활용을 해서 각 기기들에 대한 내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 위치가 칼란드리아 깡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압력관이 있고 여기에 핵연료 교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즉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거는 아주 심플하게 계산한 거예요. 선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거의 직선 형태로 높이에 따라서 가속도 값이 커지는데 여기가 가속도입니다. 여기가 가속도고 여기가 이제 높이별로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얘기하는데 핵연료 교환기가 밑에 있으니까 그죠? 밑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가속도 크기가 작게 됩니다. 작게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높은 지역인 경우 이렇게 증기 발생기가 굉장히 높이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높이 있으니까 이 가속도 값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 이 부위 같은 경우 1.0G, 여 같은 경우는 0.2G인데 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커지는 그 하나의 트렌드, 경향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증기 발생기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우리나라 경수형 원전처럼 굉장히 큰 거 두 개를 갖다 놓고 하겠다 그러면 지진이 감당이 될까요?
엄청난 무게가 굉장히 높은 데 위치한다 그러면 그만큼 지진 힘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증기 발생기를 나눈 거죠. 나눴어요. 그래서 너무 크니까 4개로, 2개로 하지 말고 4개로 하자. 그래가지고 중수로는 이 증기 발생기가 4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누는 거예요. 예? 지진 견디라고.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 입력을 어떻게 설정했냐, 0.2G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 보면 지진 입력으로 이게 설명이 돼 있어요. 뭐냐면 설계 기준 지반 운동은 1977년 조사 보고서에 의해서 나왔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더프 CG라는 사람이 월성 1호기 부지 지진 조사 보고서가 이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977년에 나온 거를 1호기에서 사용했고 그대로 2, 3, 4호기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죠. 그래서 설계 지진은 0.2G, 부지 설계 지진은 0.1G로 설정을 했다. 근데 월성 부지에서 0.2G보다 더 큰 설계 지진 최대 수평 지방 가속도를 유발하는 0.2G를 초과하는 지진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0.2G를 초과하는 지진은 오지 않는다. 그때 판단했던 내용은 결국은 역사 지진에 근거한다라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활성 단층이 7개가 추가로 발견됐잖아요. 32km 이내에서. 그러면 경주 지진 때 28km인가요? 그 지점에서 지진이 와가지고 0.1G의 지진이 왔는데 여기서는 0.2G를 초과하는 건 없다. 0.1G는 혹시 모르겠다. 근데 월성 부지에서 0.2G보다 더 큰 지진이 오지 않는다. 이거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예? 영원히. 수명 기간 내에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게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월성 부지에서 0.2G를 초과할 확률은 매우 낮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부지 설계 지진에 대해서 최대 지방 가속도 0.1G가 타당하다. 최대 지방 가속도 0.1G도 타당하다. 부지 설계 지진. 근데 이 부지 설계 지진이라는 거는 왜 0.1G를 적용하느냐? 이 부지 설계 지진은 역사적 기록에 근거한 발생률이 1년에 0.001보다 크지 않은, 그래서 발생 가능한 지진의 부지다. 0.01보다 크지 않은, 그 100년에 한 번 오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예요. 이거가 아닌 거예요. 예? 이거.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100년 동안. 최소한 100년, 120년이지만 100년에 한 번 오지 않는다. 지금 30년, 40년도 안 돼가지고 왔잖아요, 벌써. 예? 0.1G. 0.1G 왔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엄청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0.1G가 오지 않았다. 0.1보다 작은 0.0981G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행정안전부에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얘기를 한 거죠. 지진 계측기에 나온 그 값은 0.0019G에서 0.12G 수준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 정지 기능에 해당되는 0.1G를 넘었다. 그래서 정지한 거죠, 결국. 그래서 결국은 0.2G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0.1G를 초과했잖아요. 왜? 맥시멈 0.12G 수준이 온 거예요, 부지에.
그럼 부지 설계 지진은 100년에 한 번 온다고 오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럼 그 가정 조건이 맞느냐는 거죠. 틀린 거죠. 0.1G 이상의 값은 100년에 한 번이 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100년 이내에는 한 번 오지 않는다. 또 왔잖아요. 0.12G 부지에. 네? 그래서 이게 정상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 점검하고 나서 한 몇 개월 점검을 했지, 2개월, 3개월 점검을 하고 나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0.1G를 초과한 지진이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또 동남권 지진 활성 단층 조사 결과 6.5에서 7.0의 규모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방 가속도에 실질적으로 0.1G를 초과할 수 있는지 또는 0.2G를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최대 6.5 또는 7.0의 규모를 적용을 했을 때 어느 활성단체, 발견된 활성단체 가까운 데서 또는 매질 이런 거 조사 평가해 가지고 부지에 어떤 가속도가 올 수 있는지 이거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이진환 교수, 지질학과 교수께서 실제 가정을 해서 경주 지진이 월성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한 거예요. 계산을 해본 거죠. 0.13 초과했습니다. 0.1G 초과했어요. 초과했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도 초과해서 나왔어요. 0.1G.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뭐 다른 방법으로 또 계산을 해봤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0.13G. 최대 30% 이상의 높은 값을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월성원전의 부지에 대한 지진 특성을 과소평가했다는 결론이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월성원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계 기준 지진이 0.2G로 설계되어 있지만 0.1G를 가정한 조건을 보면 일단 부지 지진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0.2G도 초과할 수 있는 지진이 올 수 있다. 특히 6.5에서 7.0의 규모의 지진이 왔을 경우에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0.2G 지진을 초과했을 때 월성원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거죠. 가장 취약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칼란들이 아까 초두에 설명해서 보여드린 깡통 그거고, 이 하나하나가 퓨얼 채널이에요. 퓨얼 채널. 이 하나하나에 핵연료가 12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380개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건 파이프예요. 파이프. 전부 다 파이프. 왜냐하면 냉각제가 들어가고 나와야 돼요. 반대쪽으로는 또 나오고 이쪽으로는 들어가고 하면 반대쪽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들어가고 이렇게 서로 역순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여기에는 이제 이 탱크 물을 저장하는 헤더가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8개. 그리고 각각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 칼란드리아 깡통의 모습입니다. 핵연료 압력 채널이 이제 쫙 여섯 끝단까지 쫙 들어가 있고요. 이게 380개에 들어가 있고, 위에서는 제어봉 구동 장치가 내려가 있고, 옆으로는 또 안전 주입계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 2 정지계통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 정지계통 SDS 그러니까 이제
안전정지계통 1번. 그게 이제 제어봉을 낙하시키면 중성자를 쫙 잡아먹으니까 여기서는 바로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좀 그렇다 그러면 동물질까지 주입해가지고 잡아먹는 그런 역할이 있죠. 가돌륨이라는 아주 동물질을 집어넣어가 중성자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것이 이쪽으로 또 들어가게 돼 있죠, 옆으로. 그래서 파이프가 이렇게 들어가서 쫙 주입을 해서 반응도를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 이유는 중수로는 어느 특정 영역에서 양의 반응도를 가져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 지점에서는 가만히 놔둬도 그냥 출력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체르노빌처럼 특정 영역에서는 출력이 확 올라가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그래서 안전정지계통이 2개가 있는 그런 모습을 설계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아까 퓨얼 채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드리는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에 하나가 이제 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열교환기 되고 다시 나온 놈은 또 딴 데로 들어가서 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팔자의 어떤 그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기발생기는 4개로 나눠놨다 그랬죠. 높으니까 지진이 오면 강도가 너무 세가지고 구조적으로 취약하니까 4개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압력관 채널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여기에 유체가 들어오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흘러서 나가게 돼 있고, 여기에 핵연료 교환기가 양쪽에 딱 붙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흐름이 이쪽 방향이다 그러면 여기서 8개를 집어넣고 여기서 8개를 받습니다. 12개를 다 하질 않아요. 핵연료 교환기가 물론 많을 때 12까지 다 집어넣을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8개를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볼버처럼 권총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스테이션 채널에 2개씩 핵연료 다발이 들어가서 4개 채널을 또 여기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핵연료 교환기의 깡쪽에 리볼버 같이 삥 돌아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구멍 구조가 있어서 여기에 핵연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2개씩. 그러면 8개가 집어넣고 여기서는 8개를 받고 돌아가면서 2개씩 돌아가면서 4번 하면 받게 되는 거고, 집어넣는 것도 2개씩 집어넣고 돌리고 또 집어넣고 돌리고 또 집어넣고 4번 하면 핵연료가 8개가 들어가고 여기서는 받고 이렇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핵연료가 12다발이 들어가고 이게 구조를 보면 요게 엔드 피팅 구조인데 요게 이제 엔드 피팅 구조인데 요까지 거기에 마개가 있고요. 종단 마개가 있고 여기에 차폐 마개가 있어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차폐 마개는 핵연료를 여기서 잡아주는 역할, 유량에 의해서 떠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종단 마개는 이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딱 끄트머리를 잡아주고 실링까지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고, 핵연료 교환기가 와서 이거를 열고 닫고 하고 막 집어넣고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로봇에 가까워요. 로봇에.
유체는 만약에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라이너 플레이트, 라이너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그 바깥으로 엔드 피팅 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체는 이 해결료를 거쳐서 이렇게 안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바깥에 압력 튜브가 있어요. 요게 이제 압력 튜브고 요 바깥이 칼란드리아 튜브. 그래서 이게 칼란드리아 튜브, 요 안쪽은 프레셔 튜브가 압력관이 따로 있죠. 프레셔 튜브라고 압력관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요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 압력관이 종단 이음부와 연결된 이 부위가 굉장히 취약하고 해결료 교환기가 이 10톤이나 되는 해결료 교환기가 양쪽에서 물고 있을 때 지진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압력관하고 이 종단 이음부하고 이 종단 이음부하고 연결되는 이 부위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이 부위가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볼까요? 지금 요거는 그 해결료 교환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크죠? 10톤이에요. 10톤 하나가 어마어마한 무게죠. 이 10톤이라는 무게를 여기에 보면 브릿지가 있어요. 브릿지, 이렇게 브릿지가 있고 여기 컬럼이 있는데 이 컬럼에 브릿지가 달려 있는데 브릿지 밑에 이렇게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하고 브릿지가 위아래로 가면서 수직수평 위치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여기도 위에 매달려 있죠. 이게 브릿지고 이게 브릿지고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매달리는 구조예요. 이렇게. 그래서 브릿지에 매달려 가지고 브릿지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여기에 있는 짐발 같은 거는 좌우로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각 포지션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 위치를 찾아가고 해결료를 집어넣고 반대쪽에서는 받아내고 이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지진이 오면 이 컬럼과 퓨얼링 머신이 해결료 교환기가 10톤이나 되는 놈이 여기 안에 있으니까 이 컬럼이 흔들리고 해결료 교환기가 굉장히 무거우니까 취약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것 브릿지 컬럼도 굉장히 육중한 구조로 설계를 해놨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해결료 교환기가 아까 이제 이 컬럼이고 요것이 컬럼이고 요게 브릿지 컬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해결료 교환기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이게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거예요. 지진 해석을 위해서. 그래서 요게 해결료 교환기고 해결료 교환기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그리고 있고 이것에 이제 그 브릿지에 이런 형태로 연결되는 구조물을 또 모델링을 해가지고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컬럼이 두 개가 있고 이것이 한쪽은 벽에 한쪽은 바닥 위에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고정된 걸 보면 이렇게 컬럼이 내려와 있고 여기에 볼트잉 앵커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앵커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이렇게 부러질 수가 있고 부러졌다는 게 아닙니다. 부러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지진이 왔을 때 이게 굉장히 쉽게 흔들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여기 이게 쉽게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걸렁걸렁하면 느슨해 있으면 지진 오면 막 흔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압력관에 아주 취약한 부위에 하중이 전달하게 되고 이게 깨지면 여기가 이탈되면 이거 그냥 날아갑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그냥 안에 그냥 들어가 있고, 다만 고정된 게 요런 봉 하나 요만한 걸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풀면서 연장을 하거든요. 그건 힘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엔드 피팅 통째로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보느냐 이거죠.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끝단에 이제 마개가 있고, 요 안에 차폐 마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점 이게 구멍이 나 있는 게 이게 차폐 마개고, 물이 요 엔드 피팅하고 요 중간에 그 슬리브 같은 저 튜브가 있는데, 그 사이로 들어와서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유체가 흘러가게 되는 구조로 돼 있고, 유체가 안에서 막 요동을 치지 않도록 일정한 흐름을 요동치지 않도록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고 요동치지 않도록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쪽으로 해서 여기로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여기서 여기로 들어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고, 반대로 이게 이쪽으로 들어왔다 그럼 또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 해결료를 냉각시키고 여기로 들어오는 그런 상태죠. 그러면 이게 상류가 되면 이게 하류가 되는 건데, 그럴 경우는 이쪽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나가는 놈이 약 310도 정도 최대 되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한 280, 90도 정도 될까요? 뭐 구체적인 수치는 그냥 대략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끝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잖아요. 이 프레셔 튜브가 요 엔드 피팅이라고 하는 이 구조물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파이프에 여기 안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여기 요 부위가 핵심입니다. 이 부위가 이거예요. 이게 엔드 피팅 종단 이음부고, 이 사이에 이렇게 프레셔 튜브가 압력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를 롤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롤링. 롤을 쫙 돌면 여기 홈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서 이 홈으로 일단 들어가거든요. 예? 일부라도. 그래서 여기서 C를 유지하는 거예요. C. 밀봉. 플러스 압착. 밀봉 플러스 압착하는 구조가 여기에요. 여기에 100바의 압력과 온도 300도의 온도를 이게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아무리 튼튼하게 이거를 했다 하더라도 이 프레셔 튜브는 4mm 두께라 그랬잖아요. 4mm 두께. 그러면 이 끝단에서는 롤링을 해서 막 돌려가지고 압착을 시키니까 이게 4mm고 요게 한 3mm 정도 좀 안 됩니다. 3mm. 이렇게 압착을 하니까 두께가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중이 엄청 크게 작용해요. 하중. 이게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는 거예요. 여기에 100바와 300도의 온도, 그 다음에 유량 흘러가는 거에 의한 진동이 생기거든요. 그런 진동 하중,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저쪽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쪽에. 그래서 어느 정도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그 그림이 또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폐 마개가 들어가 있고, 종단 마개가 있고, 종단 마개 홈이 있어서 여기에 딱 안착을 시켜놓고 이거를 딱 놓으면 여기 압력에 의해서 여기 실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루에 1g 정도 누설이 허용이 돼요. 1cc니까.
그걸로 인해서 380 채널 380cc가 누설될 수가 있잖아요. 작은 양이 아닌 거죠. 종사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380 채널에서 누설이 되면 어느 놈이 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 이거 차폐막인데 이거는 그렇죠. 차폐막인데 이거는 방사선도 차폐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해결료가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에 해결료가 잔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걸 또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이겁니다. MB 3649.1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규정이 ASME 3649.1입니다. ASME는 미국 기계학회 코드가 운영하는 기준인데, 이 기준에 따르면 여기에 그렇죠. 여기 익스펜션 조인트가 여기잖아요. 롤링으로 확장을 해서 이제 조인트한 건데, 이게 until 이 룰이 지금 개발 중에 있으니까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익스펜션 조인트는 not be used, shall not be used예요. shall not be used. 파이핑. 이 아스메 코드는 NRC가 인도스를 한다 그래요. 승인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NRC가 아스메 미국 기계학회 코드를 전부 다 오케이 하진 않아요. 전부 다 오케이 하지 않아요. 미국 기계학회 코드를 전부 다 오케이를 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분적으로는 노케이가 있어요. 아스메는 기계학회 코드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는 통용될 수가 있다. 또는 적용될 수 있다. 고온 고압 기계 구조물이 파괴되지 않고 일정한 수명 기간 동안 허용될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코드들이 일부는 NRC에서는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예외 조항으로 매번 매년 3년인가 그때마다 한 번씩 이걸 업그레이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 지정을 해요. 어떤 아스메 코드 몇 년도 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 뚜루룩 리스트하고, 또는 승인하는 거 뚜루룩 코드 쭉 인정하고, 다만 예외 조건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SME가 인정하지 않는 거는 당연히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NRC가. 미국 핵규제위원회, 죄송합니다. NRC 미국 핵규제위원회입니다. 미국 핵규제위원회. 그러면 이 확장 조인트, 롤로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조인트한 부위는 미국 기계학회 코드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특히 클래스 1이라고 합니다. 클래스 1. 클래스 1. 그게 MB예요. MB. 아스메 코드 섹션 3라고 하는데, 이게 MB, NC, ND, NE 이렇게 쭉 나갑니다. NF까지. 그런데 이게 제일 상위 등급이에요. 상위 등급. 제일 상위 등급입니다. 가장 신뢰가 요구되는 원자로 내부 규정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압력 경계는 전부 1차 압력 경계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부 MB를 적용하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shall not be used예요. shall not be used. 그럼 미국 핵규제위원회에서 인정을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일단 첫 번째, 이 압력을 유지를 하는 그 조건이 이 롤링으로는 허용을 할 수가 없다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이 피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허용이 안 된다는 뜻이고, 세 번째
그것이 규정에 맞다 하더라도 신뢰도 관점에서 승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요. 친구가, 제가 캐나다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친구가 이 NRC에 가서 설명하느라고 3년 동안 파견 가가지고 이 설명했는데 결국은 리젝트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currently under development. 현재도 개발 중에 있다. 네? 이 룰에 대해서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다는 거예요. 즉 캐나다의 이거 제작 방법을 승인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실제 이 방법이 실제 다른 데는 뭐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원자력에는 안 된다. 하지만 중수로에는 적용하고 있다. 월성 1, 2, 3, 4에 적용돼 있다. 그럼 지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교환기가 물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진이 오면 이게 얼마나 취약하냐. 컴퓨터로 해석을 한 결과 얼마까지 나오냐. PM이에요. PM. PM이 뭐냐면 멤브레인 응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막응력이에요. 막응력. 막에 생기는 발생되는 단위 면적당 힘이에요. 단위 면적당 힘. 그게 무슨 의미냐. 풍선을 생각해 보죠. 이게 쭉 바람을 불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일정 순간 되면 빵 터지잖아요. 그게 빵 터지는 순간은 이게 허용되는 응력 범위를 넘었으면 이제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주 막응력이라고 하는데 주 막응력은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 허용되는 항복응력이 있어요. 그죠? 항복응력. 이 항복응력을 이 막응력이 초과되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이 발생되는 막응력이 항복응력보다 낮아야 되겠죠. 작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풍선막에 생기는 단위 면적당 힘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크면 풍선이 점점 커지겠죠. 그것이 풍선 재료의 항복응력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작아야 돼. 그래야 풍선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산치가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99.5가 나와요. 마진이 거의 없어요. 가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죠? 어떨 때? 0.2G 적용했을 때. 0.2G 적용했을 때. 그러면 0.2G를 초과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떤 게? 막응력이 허용 하중을 초과하는 거예요. 이런 대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즉 풍선처럼 빵 터지지는 않겠지만 뭐 하고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깨지는 거고, 이게 깨지면 어떻게 돼요? 이건 날아가요. 이건 날아가면 어떻게 되죠? 해결로 튀나와요. 해결로 튀나와. 해결로. 응? 최악의 조건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월성이 지진에 취약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방가속도 이거를 지금 규모 6.5에서 7.0으로 보고 해당 단층 22개 중에 7개가 32km 이내에 있다니까 그것 중에 하나 가장 보수적인 걸 잡아서 여기에 0.3G가 올지 0.4G가 올지 아니면 0.2G가 올지 이거 재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지방가속도를 재평가하라는 얘기예요. 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필요한 거예요. 월성 1, 2, 3, 4는. 지금 활성 단층 조사팀이
6.5에서 7.0까지 규모로 지진이 올 수 있고, 그것이 32km 이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불과 28km 정도 떨어진 경주 지진에서도 0.1G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보다 30배 더 강한 지진이 왔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30배. 6.8이면 32배죠. 5.8이 왔으니까 6.8이면 32배 지진이 오는 거예요. 강력한 지진이. 안 온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보장할 수 없으면 노력이라도 해야죠. 저는 제가 월성 원전, 특히 원자로 쪽에 해결유 교환기 퓨얼 핸들링 시스템을 설계를 한 입장에서 이 부분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취약하게 설계가 됐다. 99.5가 뭡니까? 99.5 거의 0.2G도 거의 마진이 없어요. 설계 여유도가. PM 프라이머리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주 막응력은 풍선의 그 막에 발생하는 응력인데, 이것이 크면 클수록 그냥 그로스 페일리어라고 하는 대변형을 유발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파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그게 0.05 수준, 5%도 안 되는 마진을 가지고 있어요. 99.5니까 0.05%네. 0.05%. 예? 0.5%가 안 되는 그런 여유도를 갖고 있는 것도 계산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물론 열심히 해가지고 잘 했겠지만, 제 친구가 누군지 말씀드리자면 레스터 리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거를 구조 해석을 해가지고 겨우 맞췄어요. 겨우 3년 동안 요것만 했어요. 그게 월성 원자로의 가장 취약한 점이고, 미국 핵규제위원회가 인정을 하지 않는 공법으로 제작이 됐다는 거고, 그것이 지진의 가장 취약한 부위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월성 원전이 특히 지진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반 경수로하고는 좀 다르다. 물론 경수로도 또 그런 문제점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특히 지진에 아주 취약한 구조로 돼 있다. 그거를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0.2G로 만족해야 되는 건지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수는 0.2G로 이미 승인이 된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냥 가동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수명 연장까지 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월성 1호기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영구정지 시킨 월성 1호기는 진짜 잘한 겁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을 누가 알아요? 이 부분을, 이 취약한 설계 이쪽 부분을 누가 아냐고요? 예? 캐나다에서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쪽 분야로 설계를 했지만 우리 팀이 10명이 안 돼요. 이거를 제대로 오랫동안 설계를 한 사람이 10명이 안 돼요. 그 중에 절반은요, 해석만 했어요. 계측 제어하고. 그 절반도 안 되는 인력이 요거 내용을 좀 알아요. 예? 근데 대부분 제도권 안에 있고 얘기를 못하는 입장에 있어요. 저는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전 활동을 하니까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건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모두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안위도 그렇고 산업부도 그렇고 이거 심각하게 봐야 돼요. 저는 그 문제점을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상세하게 한번 내용을 봤습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 사항이 있으면 그 질문 내용을 올려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기자 여러분들과는
따로 별도로 같이 이 문제로 허심탄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